저는 스타트업 솔루션스 아키텍트 박진우고요. 네, 시간이 돼서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시는 방법은 동일한데요. 이번 세션은 스토리지랑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에 AWS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질문하시는 방법은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퀘스천 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죄송합니다. EBS 블록 스토리지를 생성하는 방법이랑 저희가 이제 올바른 EBS 볼륨을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저희 EBS 볼륨 변경하는 방법과 또 백업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프랙티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DB를 직접 관리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왜 관리형 데이터베이스를 왜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목적에 맞는 데이터베이스 선택을 하시는 뭐 그런 프랙티스랑 S3를 활용한 정적 컨텐츠 부하 분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랑 뭐 인스턴스, 스토리지를 어떻게 생성하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아키텍처를 간단한 걸 가져왔는데요. 뭐 초기에 간단하게 이렇게 DNS를 통해서 인스턴스의 IP로 뭐 EC2에 접근하는 서비스를 가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스트로 이렇게 하실 수 있고 실제 서비스도 가능하겠지만 초기 아키텍처는 뭐 이렇게 간단하게 가져갈 수 있죠. 근데 이렇게 간단한 아키텍처에서도 저희가 좀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인스턴스 선택이랑 스토리지를 선택하는 부분이겠죠. 저희는 이제 스토리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으니까 저희가 AWS에서 서버를 사용하기 위해서 흔히 이제 EC2 인스턴스를 생성하게 되는데요. EC2에서 사용되는 블록 스토리지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이쪽에 보시면 첫 번째로는 물리 호스트 머신에 붙어 있는 인스턴스 스토어가 있고요. 로컬 인스턴스 스토어는 EC2에서 인스턴스 타입 중에 특정 D 첨자가 붙어 있는 인스턴스나 뭐 I, H, D 타입 인스턴스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아예 물리적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고성능의 뭐 수십만 IOPS가 필요하거나 레이턴시가 뭐 적은 고성능 스토리지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되고 있고요. 또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제 듀어러빌리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우 그냥 사용하거나 뭐 수압, DB 버퍼풀 뭐 이런 임시 파일 용도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휘발성이라는 것은 인스턴스가 종료가 되면 이 데이터가 사라진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HDD나 SSD 방식으로 지원되는 이제 엘라스틱 블록 스토어, 즉 EBS 스토리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사실 서비스에서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물리머신의 인스턴스 스토어가 아니더라도 이제 충분히 빠른 성능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원격 호스트에서 서비스되는 EBS 볼륨을 생성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EBS 볼륨은 복수의 스토리지 호스트로 분산돼서 관리가 되고, 이 인스턴스가 종료가 되더라도 다른 인스턴스에서 이 EBS를 연결을 해서 기존 데이터를 다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스턴스랑 좀 인디펜던트하게 나눠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거죠. 또 이제 백업을 가능해서 백업으로부터 다시 볼륨을 생성해서 새로운 볼륨에 다른 인스턴스를 붙여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장애 복구라던가 아니면 뭐 다른 리전에 그 EBS 볼륨의 데이터들을 복사를 해서 띄울 수도 있는 거죠. EBS는 EC2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된 영구 블록 스토리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EBS를 사용해서 서버용 파일 시스템이나 아니면 데이터베이스의 저장 공간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워크로드에서는 EBS 볼륨 중에서 이제 SSD 볼륨을 보통 사용하시거든요.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GP2, GP3 이런 제너럴 퍼포스 SSD 볼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화면은 제가 이제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단계 중에서 스토리지를 추가하는 단계를 캡처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루트 볼륨으로는 뭐 GP2, 아까 제너럴 퍼포스라 했죠. SSD 볼륨을 사용하고, 이 인스턴스는 인스턴스 생성 중에 제가 찍은 건데 이렇게 인스턴스 스토어가 0, 1번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제가 EBS를 사용해서 여기 이제 새 볼륨 추가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새 볼륨을 추가해서 GP3라는 스토리지, EBS 스토리지 타입을 선택해서 추가를 하는 화면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 운영 중에도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EBS에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GP2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 저희가 서비스에 사용할 때 어떤 볼륨 타입을 어느 정도 크기로 생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수 있고, 또 볼륨 타입별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좀 궁금하실 수 있어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일단 EBS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벤트 그리고 모니터링 지표를 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주로 처리량, IOPS, 뭐 지연 시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능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완전 관리형이라는 거는 이런 거에 대해서 직접 뭔가 디스크에 대해서 뭔가 그런 모니터링을 붙인다거나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페일오버 같은 것도 저희가 다 담당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 매니저를 통해서 뭐 스케줄 기반으로 이 EBS 볼륨에 대한 자동 스냅샷을 생성하고 뭐 보관 기간을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냅샷을 저희 스케줄링에서 하실 수가 있고, 모니터링 지표인 뭐 IOPS 혹은 처리량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EBS 볼륨 타입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이 IOPS랑 스루풋에 대해서 잠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EBS 볼륨, 그러니까 뭐 디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거를 보통 인스턴스에 붙여서 쓰니까요. 죄송합니다. 이걸 고를 때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IOPS와 스루풋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초콜릿에 좀 비유를 자주 하는데, 이 초콜릿을 한번 먹는 것을, 그러니까 IO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겠죠. 이 먹는 행위가. IOPS는 초당 IO 횟수, 그러니까 초당 이걸 먹는 횟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IOPS가 빠르다, 이렇게 수치가 높으면 빠르게 빨리 먹을 수 있는 거겠죠, 초당. 그렇다고 이게 많이 먹는 거랑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입이 작아서 조각조각 빨리 많이 먹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입이 커서 한 번에 팍 이렇게 많이 먹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량은 초당 먹는 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빠르게 여러 개를 먹는 능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DB, RDB나 아니면 이런 데이터베이스들은 저장된 데이터에서 엄청 많은 용량을 한 번에 쫙 가져오는 것보다는 작은 용량에 대해서 빠르게 여러 개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을 좀 바라게 되죠. 그런 워크로드들은 랜덤 액세스가 많을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시간당 IOPS가 빠르게 처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반대로 이제 입이 커서 한 번에 많이 먹는 능력은 언제 필요하냐면, 저희가 데이터 같은 것들을 처리할 때 데이터를 순서대로 빠르게 읽는 능력을 필요로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할 때 이 데이터들을 뭐 기가 단위로 읽어드릴 때는, 이걸 이제 HDD 같은 경우는 이렇게 헤더가 한 번 읽어서 크게 읽어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량이 큰 거가 도움이 될 때가 있죠. 예를 들어 뭐 저희가 얘기하는 카프카 같은 것들도 사실은 이렇게 그냥 HDD 기반의 디스크에서도 이렇게 빠르게 처리를 읽어오는 것들이 중요하게 많이 생각이 됩니다. 아래 링크에 가보시면 제가 캡처를 해놨는데 EBS의 I/O 특성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제 SSD, 여기 오른쪽은 죄송합니다, HDD인데, 여기 스토리지 타입마다 이제 I/O 크기가 다를 수 있고, 그 크기에 따라서 IOPS 수가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순차적인 접근, 그 헤더로 이런 1KB를 가져올 때 이건 IOPS 수가 하나다. 근데 순차적으로 접근할 때도 이제 HDD 같은 경우에 하나로 봐요. 근데 이제 이미 접근 같은 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순차적 접근에 대해서 이걸 몇 개로 볼지, 이거는 1kB 그 이 청크 사이즈 가져오는 게 다르니까 이걸 1KB를 가져올 때 4번을 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IOPS에 대한 계산은 이런 페이지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저희가 AWS의 EBS 볼륨 타입들 설명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좀 복잡하실 수 있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쉽게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SSD고요. 오른쪽은 HDD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SD는 아까 설명드린 IOPS가 높고, HDD는 좀 저렴하지만 스루풋이 좋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에 딱 가져오는 게 크죠. 그래서 일반적인 서버나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제너럴 퍼포즈를 많이 선택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GP2, GP3 볼륨 타입을 많이 선택을 하시고요. 만약에 여기 이제 광기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했는데, 광기형도 GP2, GP3 사용하셔도 되는데, 이제
이 트랜잭션이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IOPS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할 때는 여기에 이제 프로비전드 IOPS인 IO1, IO2를 선택하시면 더 높은 IOPS를 이제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반대로 이제 저장 공간을 좀 비용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HDD보다는 또 저렴하겠죠. 그런 비용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데이터의 처리에 대해서는 이 스루풋을 위해서 ST1을 사용하셔서 데이터 분석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하세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시퀀셜하게 있는 것들과 데이터 처리에 대해서 뭐 카프카, 스플렁크, 하둡 같은 워크로드에 보통 실제로 온프레미스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아예 콜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SC1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거의 굉장히 저렴하지만 속도가 더 느릴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콜드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쓰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서비스에 만약에 사용자가 좀 더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보면 좋은 일이긴 한데, 이 사용자를 대비해서 스토리지 용량이나 아까 타입을 변경해야 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기준에 의해서 SSD나 HDD를 선택을 하셨는데 이 타입을 변경해야 할 수가 있죠. 워크로드는 변하니까. 그럼 이제 트래픽이 증가하면서 스토리지를 변경하고 뭐 백업하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앞서서 EBS 볼륨 특성을 봤으니까 이제 서버나 DB의 EBS 볼륨을 원하는 타입을 선택하실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인스턴스가 그대로 사용되는데 DB가 이제 부하가 늘어나서 여기서 사용하던 EBS 볼륨보다 더 좋은 것들로 바꾸고 싶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네. 여기 보시면 EBS는 엘라스틱 볼륨스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클릭만 하시면 서비스 중에 볼륨 유형이나 크기를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볼륨을 크게 하거나 하실 수 있어요. 그게 무중단으로 됩니다. 예를 들어 뭐 GP2에서 IO1으로 바꾼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근데 이 변경이 최소 이제 6시간 경과 후에 재변경이 되니까 그런 그 운영적인 것들은 좀 가져가셔야 될 수 있죠. 계속해서 바꾸실 수는 없고 6시간 정도 경과 후에 재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또 무중단으로 근데 변경되기 때문에 저희가 원할 때 쉽게 콘솔에서 변경할 수 있다는 게 좀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그래서 이 EBS를 생성한 용량만큼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크로드에 따라서 이거를 꼭 예전에 온프레미스에서 장비 산정하듯이 그렇게 타이트하게 가져가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EBS 볼륨의 경우에는 데이터를 S3에 백업을 해주는데 증분 기반으로 백업을 해줘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변경된 부분만 저장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 효율적으로 백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운영을 했다고 치죠. 근데 사실은 요즘에는 대부분 뭐 엘라스틱 빈스톡이나 더 좋은 서비스를 이미 사용을 하고 계시지만 그냥 상상을 해서 이런 DB 인스턴스가 너무 커져야 된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쳤을 때 이 타입 변경, 그러니까 스토리지 EBS 볼륨의 변경이나 뭐 용량 추가 이런 걸로만 해결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데이터베이스의 설정이나 업데이트, 뭐 이중화 이런 것들도 이제 고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실제로 직접 설치해서 사용하시는 것보다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고민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관리형 데이터베이스로 전환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면 좋은데,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설치하고 뭐 이중화하고 복구하고 이런 것들이 스타트업한테 핵심적인 역량일까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가끔 이제 고객분들 만나면 직접 설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시니어 개발자분들을 잘 하실 수 있지만 이게 핵심 역량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다른 분들이 하실 때는 장애 조처나 이런 게 더 느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운영이라든가 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관리형으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설치, 뭐 구성, 패치, 백업 같은 것들은 저희 이제 개발자분들이 소양으로 가지시면 좋지만 비즈니스 문제랑은 이제 거리가 좀 있잖아요. 저희가 풀어야 되는 그 고객들을 위한 문제에 집중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성능이나 가용성 이런 뭐 액티브 스탠바이로 뭐 구성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이미 좋은 프랙티스들이 많고 이런 인스턴스나 스토리지마다 컨피규레이션이 다 이런 관리형에서는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알아서 이제 해결이 되면 좋겠죠. 그리고 그 스토리지 확장이라던가 보안, 뭐 규정 준수를 위한 그런 것들 뭐 이렇게 KMS로 어떤 암호화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도 직접 구현하실 필요가 없이 완전 관리형 서비스에서 그냥 사용하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림으로 좀 보시면 더 명확하실 것 같은데, 직접 자체에서 설치를 하시면 왼쪽처럼 뭐 이 부분들을 개발자분들이 설치하고 업데이트하고 리플리케이션하고 이런 것들을 다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스타트업 분들이시라면 더 이렇게 빠른 혁신을 위해서 이런 뭐 스키마 디자인을 어떻게 할까, 쿼리 구성은 어떻게 하고, 쿼리 옵티마이징을 어떻게 해서 뭐 저희 데이터베이스의 뭐 인덱스를 어떻게 타고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데 힘을 쏟으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런 페이로복, 복구, 뭐 암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 관리형 서비스의 기능을 활용하시면 더 이제 레버리지가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용자가 이제 좀 더 늘어나서 뭐 직접 설치한 하나의 인스턴스나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울 때는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에 오토 스케일링을 적용하는 것처럼 저희가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좀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운영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니터링, 확장, 백업, 복구가 용이한 이런 관리형 서비스를 사용하셔서 여기 보시면 RDS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 스탠바이 구조를 이렇게 바로 서비스에 적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액티브고 싱크로 데이터들을 이렇게 싱크를 해놓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프라이머리가 죽으면 이제 빠른 시간 내에 복구가 가능합니다. 네, 아마존 RDS를 사용하시면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저희 오로라로부터 뭐 마이스컬, 포스트그레스QL, 마리아DB 이런 6가지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하셔서 관리형으로 이제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업데이트나 관리 작업을 이제 자동으로 다 해주고 다중 에이지에 복제하거나 이런 것들을 직접 하면 힘들었던 백업이나 이제 복구도 자동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프 사이클 정책에 의해서 해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EBS 스토리지처럼 아까 클릭만으로 뭐 컴퓨터 스토리지나 컴퓨팅이나 아니면 인스턴스나 아니면 스토리지를 무중단으로 또 변경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AWS 콘솔이나 CLI를 통해서 강경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실 수가 있으니까 콘솔에서 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프로그래밍적으로 그것들을 프로비저닝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클릭 몇 번으로 패치나 백업이나 이제 복구 같은 것들이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뭐 패치나 이런 것들도 뭐 직접 하나하나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모니터링이나 보안 기능 같은 게 내장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온프레미스에서 운영하면은 모니터링 이런 뭐 디스크나 이런 것들 다 에이전트 써서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클라우드 와치 같은 데 다 내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스타트업 고객분들이 이제 원하시는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선택만 하시고 시작만 하시면 서버, 뭐 네트워크 구성, OS 설치, DB 설치 같은 것들은 AWS가 다 알아서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니터링을 뭐 직접 구성하실 필요가 없이 CPU, 뭐 메모리, 디스크 이런 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다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 와치로 로그를 보시고 뭐 실시간 분석을 수행하실 수도 있고 이네스트 모니터링을 통해서 더 상세한 이제 시스템 수준의 지표 모니터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마존 SNS와 연결을 통해서 문제 발생 시에 알람을 생성하고 저희가 이제 봐야 되는 지표 매트릭들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알람을 생성하고 이메일이나 뭐 이렇게 뭐 슬랙 같은데 공유를 하실 수도 있고 지금 알람은 6가지 소스 유형이나 17가지 이제 이벤트 범주에 대해서 자유롭게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RDS의 멀티-에이지 기능을 사용하시면 이제 물리적으로 분리된 가용 영역에 가용력이 다른 가용 영역이죠. 스탠바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시는 건데 동기식으로 복제를 하고 장애 시에 1, 2분 내에 이제 프라이머리랑 지금 그 장애 시에 바로 교체가 됩니다. 1, 2분 이내에 페일오버가 되고요. 이런 액티브 스탠바이를 만약에 직접 구성하신다면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헬스 체크라든가 이런 것들 다 하셔야 되니까 이런 구성이 필요하시면 기능을 활용하시면 좋고요. 이런 액티브 스탠바이는 이제 그 마스터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그 가용성에 대한 이야기고 만약에 이제 데이터 사용자가 증가를 해서 읽기 부하가 증가를 하면 오토 스케일링처럼 저희 데이터베이스도 좀 확장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라이팅 되는 거 말고 리드에 대한 부하를 확장함으로써 저희가 부하 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증가하면 하나의 인스턴스에서 이 라이트랑 리드를 계속 소화하려면 좀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복잡한 이제 쿼리 분석 쿼리 같은 게 들어오면
이제 라이트 락 같은 거라든가 리드 락 같은 걸 잡을 수 있는데 서로 리드랑 락 같은데 그 락을 잡기 때문에 이제 트래픽이 늘면 속도 저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읽기 복제분을 따로 사용하시고 요청에 따라서 읽기 워크로드를 분산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라이머리 장애 시에 아까 액티브 스탠바이는 좀 더 빠른 그 복구를 제공을 하지만 이런 그 리드 리플리카를 사용해서도 복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에 대해서 좀 충분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리드 리플리카 개수나 아니면 크기 같은 것들을 좀 보셔서 좀 리드 리플리카를 적용하시면 좋겠죠. 보시는 것처럼 더 많은 사용자를 위해서 만약에 인스턴스가 늘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 놓으시면 여기 액티브 스탠바이가 있어서 이제 장애 복구에 더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가능하고 또 리플리카가 이런 리드에 대한 부하를 좀 줄여줄 수 있죠. 그 RDS는 자동 백업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기본 7일 그리고 최대 30일간 볼륨 백업을 저장하고 최근에 5분이나 원하는 시점으로 복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DS를 사용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에 대한 뭐 자동 페일오버 같은 것들 뿐만 아니라 이런 시점 복구, 그러니까 만약에 데이터를 잘못 썼다 했을 때 이쪽으로 돌아가자 이런 것들도 좀 해보실 수 있죠. 그리고 자동 백업에 대해서는 원하는 시점에 스냅샷을 생성을 직접 하실 수가 있고 이런 스냅샷은 증분으로 백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스냅샷 1에서 두 번째 스냅샷을 떴을 때는 이제 C가 변경이 된 거에 대한 변경분만 이렇게 저장을 해요. 그리고 스냅샷 세 번째 떴을 때는 또 이제 B가 변경되고 E가 추가된 거에 대해서만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개가 추가로 저장된 거고 만약에 이게 없어진다 하면 이쪽으로 복사가 되겠죠. 그런 형식으로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데이터가 저장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워크샵이 하나 있는데 저희가 이제 끝나고 나서 진행할 워크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기초 모듈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RDS에 대한 실습으로 뭐 이런 인스턴스 시작하고 크레덴셜 저장하고 접근하는 이런 워크샵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링크를 걸어놨기 때문에 이후에도 진행해 보셔도 좋아요. 그리고 혹시 이제 마이스컬이나 포스트그레스QL 사용 중이셨다면 이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 주는 것을 넘어서 이제 클라우드용으로 아예 구축된 마이스컬과 포스트그레스QL을 위한 저희 아마존 오로라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런 RDS에서 마이스컬이나 포스트그레스QL을 사용하셨다면 만약에 오로라로 바꾸시면 10분의 1 비용으로 표준 SQL의 마이스컬의 5배 그리고 포스트그레스QL의 3배 성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읽기 복제본, 그 읽기 전용 복제본을 최대 15개까지 늘리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3개의 가용 영역에 걸쳐서 6개의 데이터 복사본으로 저희가 데이터 라이트 한 거를 저장해 놓기 때문에 가용성이나 내구성도 굉장히 높고요. 네트워크나 저장 전송 시에 이런 보안도 당연히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RDS랑 오로라의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 그림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전통적으로는 이 데이터베이스 복제 방식이 이 그림과 같습니다. 이제 스탠바이의 인스턴스에 대해서 프라이머리에서 저장된 데이터의 쓰기가 이렇게 다 완료가 된 후에 이제 복제를 싱크로 하고 여기서도 EBS에 다 싱크가 되어야지 완료가 된 걸로 보죠. 그리고 리플리카의 경우에는 이런 싱크가 아니고 빈로그 같은 걸 통해서 그 데이터들이 복제가 되기 때문에 비동기적으로 복제가 돼서 라이트 같은 것들이 부하가 있을 경우에 밀릴 수도 있고 또 그 인스턴스 간에 실제로 물리적으로 이런 복제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오로라는 컴퓨팅 자원이랑 스토리지 자원을 이렇게 분리를 해놓은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로그 구조 기반으로 분산형 스토리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개의 가용 영역에 6개의 복제본을 저장을 해주고요. 높은 가용성이랑 내구성을 유지하면서도 이제 복제 작업의 부하를 줄일 수가 있죠. 인스턴스가 뜨기만 하면 이제 바로 이제 사용이 가능해지니까 아까 이런 구조에서는 데이터들에 대한 데이터를 다 복제를 하셔야 되잖아요. 여기 떴다 하면 EBS 볼륨에 대해서 싱크가 다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뜨고 나서 여기 있는 볼륨에 대해서 이미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장애 조치도 빨라지고 저희 글로벌 데이터베이스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리전에 만약에 진출하신다 했을 때 이 스토리지 볼륨이 굉장히 빠르게 그 리플리케이션이 돼요. 그래서 한 1초 이내에 다른 리전에서 여기서 썼던 것들을
서비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워크샵 공유드린 링크에 보시면 오로라 워크샵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한번 해보실 수도 있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저희가 사용자가 막 늘어나면서 더 빠른 뭐 IOPS를 제공하는 EBS 스토리지 전환하는 거라든가 뭐 관리형 DB 이런 것들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좀 더 마이크로 서비스 같은 아키텍처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저희 AWS 서비스에는 그런 것들을 위한 다양한 DB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맞는 DB를 사용하면 아까 그 데이터베이스 리드 리플리카를 사용해서 부하를 분산하는 것 이외에도 워크로드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를 데이터에 대한 저장을 다른 DB로 옮겨서 그런 부하 분산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들은 다음과 같은데요. 오늘 설명드렸던 오로라랑 RDS, 이제 릴레이셔널 DB 이외에 뭐 키밸류 스토어를 위한 다이나모 DB가 있고, 몽고DB 같은 것들 사용하셨다면 이제 호환되는 뭐 도큐먼트 DB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디스나 멤캐시드 같은 것들을 위해서 캐시가 필요하시다면 엘라스틱 캐시도 많이 사용을 하시고, 여기 뭐 넵튠 뭐 이런 소셜 네트워킹 그래프 DB가 있고, 타임스트림 타임 시리즈에 대한 DB가 있고, 원장 DB라던가 뭐 이런 키스페이스, 이런 카산드라 호환 서비스인 키스페이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워크로드에 대해서 원하시는 DB를 선택 가능한 것들이 충분히 제공이 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아키텍처 기반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 이 아키텍처에서 아까 DB로 다 버티던 리드 리플리카로 버티던 아키텍처에서 이렇게 캐시 노드, 엘라스틱 캐시에서 레디스 같은 것들을 추가를 하시면 읽기 요청에 대해서 다 DB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런 읽기 부하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캐시를 통해서 좀 부하 경감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리드를 했을 때 만약에 캐시에 없다면 여기서 읽어서 캐싱하고 나간다면 다음 요청부터는 인메모리에서 뭐 거의 뭐 굉장히 짧은 레이턴시로 제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엘라스틱 캐시를 사용하시면 직접 설치할 필요 없이 뭐 레디스, 멤캐시 등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원하는 키에 대해서 1m초 미만의 인덱 시간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읽기가 굉장히 많다 이랬을 때는 보통은 이 레디스를 많이 도입을 하시죠. 그래서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다른 걸 선택하실 수 있어요. 키밸류 형식의 이제 저희 다이나모 DB를 사용하시면 밀리세컨 내로 이런 그 응답을 제공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커머셜의 상품 카탈로그라든가 뭐 장바구니 그리고 웹 세션 같은 것들도 있고, 또 이런 스키마에 대해서 어떻게 바뀔 수 있는 이런 커머셜 상품 카탈로그 같은 것들은 특히 이런 데다 넣어 놓으시면 굉장히 좀 빠르게 제공을 할 수가 있죠. 다이나모DB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완전 관련이고 키밸류 스토어고, 그리고 10mm 미만의 성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다중 리전이나 다중 마스터 데이터베이스를 제공을 하고, 이제 하루에 뭐 10조 개 이상 요청이 가능하고 초당 2천만 개 이상의 피크 요청을 지원 가능해서 RDB가 아니라 만약에 이쪽으로 그 키밸류로만 사용할 워크로드들은 다이나모DB를 좀 고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S3 스토리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정적 컨텐츠 부하 분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에 온프레미스에서는 뭐 아파치 웹서버나 엔진엑스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이런 HTML이나 이미지 같은 것들을 제공할 수 있지만, 이 아키텍처처럼 S3에 빨간 부분 보시면 HTML이나 자바스크립트, 이미지, 동영상 같은 경우는 EC2 인스턴스가 아니라 이렇게 CDN 통해서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해서 오브젝트 스토리지인 S3를 통해서 보내시면 이걸 적용하시는 것만으로도 이제 글로벌 리전에서 다른 엣지 로케이션에서 사용자들이 요청하시는 거에 대해서 빠르게 요청을 응답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글로벌 네트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엣지 로케이션이 있고 거기에서 없는 것들은 오리진에 요청을 하는데, 그 엣지 이전에 그쪽에 리저널 캐시가 또 있어서 거기에 있으면 다른 엣지 캐시에서도 빠르게 접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환경에 위해서는 미리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S3 스토리지는 유명해서 다 알고 계실 수 있지만, 이제 객체 스토리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왼쪽처럼 이게 저장이 되는데 ID 이런 혹은 키가 있고, 이 객체에 대해서 생성 시각이나 뭐
MD5 컨텐트 랭스 같은 메타가 있고 블랍으로 다 저장이 되죠. 그래서 이미지, 파일, 비디오 이런 것들을 다 저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심지어 이제 HTML이나 자바스크립트 이미지 같은 걸 저장하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웹 서비스를 할 수도 있는 거죠. CDN을 붙이면 거기에 캐시가 되니까 더 빨라지고요. 그리고 이게 그 오브젝트 단위로 이렇게 저장하기 때문에 서버에 종속되지 않고 이게 계속 확장될 수 있어서 S3처럼 거의 무한에 가깝게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S3를 원래 이름이 이제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인데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S3를 제공을 하고 있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적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S3에서 정적 페이지를 HTTP로 제공을 할 수가 있고요. S3가 단지 이런 그 이미지나 이런 정적 페이지를 제공하는 것 말고도 저희 데이터 분석이나 머신러닝에서도 쓰이거든요. 그래서 S3에 데이터를 담아 놓으시면 머신러닝이라든가 뭐 그런 어널리틱스 이런 데서도 굉장히 빠르게 쓰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 S3가 이런 오브젝트에 대해서 스케일도 되기 때문이고요. S3 스토리지는 이렇게 2006년에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비용 절감을 위해서 새로운 클래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건 좀 오래된 장표라 최근에 바뀐 걸로 설명을 드리면 스탠다드가 있고 보통은 이제 스탠다드로 서비스를 하시고요. 인텔리전스 티어링이 있어서 인프리컨트 액세스, 그러니까 자주 접근되지 않는 것들은 좀 비용을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었어요, 예전에. 근데 이 스탠다드랑 인프리컨트 액세스 같은 경우들을 고객들이 이 객체들은 이제 자주 접근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자동화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인텔리전트 티어링이 들어왔고 자동으로 자주 접근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용 절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존으로 인프리컨트 액세스를 하면 당연히 비용이 더 절약될 거고, 예전에는 글래시어만 있었는데 이제 글래시어 인스턴트 리트리버리 나와서 바로, 예전에는 아카이빙 됐던 것들을 다시 가져왔어야 되는데 바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텔리전트 티어링이 이 인스턴트 리트리버까지 더 그 티어를, 원래는 여기에서 인프리컨트 액세스까지 했다라면 이렇게 3개의 티어를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해주면서 비용을 절약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글래시어와 이름이 바뀌었죠. 플렉서블로. 그리고 딥 아카이브가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선택을 하시면 S3에 있는 비용을 굉장히 저렴하게 가져가실 수 있어요. 이제 고려하실 부분은 풋 비용이라든가 최소 뭐 30일 저장해야 되는, 여기는 90일 저장해야 되는 비용이 있어요. 객체를 저장했다 하면 최소 그 객체에 대해서 30일, 90일 비용이 나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좋습니다. 데이터가 3곳 이상의 물리적인 가용 영역에 저장이 돼서 굉장히 내구성과 가용성이 좋다.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오버가 돼서. 네. 그리고 S3의 성능이랑 용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나 아까 그 어널리틱스나 머신러닝에 대해서도 저희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빠르게 읽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S3나 그 S3의 데이터를 저장하시면 원래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런 오브젝트들을 많이 저장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르게 읽을 수 있느냐, 쓸 수 있느냐 이런 거거든요. 근데 내부적으로 이렇게 파티션당 초당 5,500개 읽기 또는 뭐 3,500회 쓰기를 지원을 해요. 그래서 원하시는 워크로드에 맞춰서 이게 확장을 하기 때문에 S3에 데이터를 넣어 놓으시면 다양한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그 정적 페이지 서비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워크샵에 또 S3를 간단하게 써볼 수 있는 워크샵이 있어서 이따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해보면 제가 좀 시간이 좀 오버 됐는데요. 다 다루지는 못했지만 저희는 뭐 스토리지 중에는 EFS라는 이제 공유 파일 시스템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더 궁금하신 부분은 저희 AM 분들, 세일즈 분들이나 저 같은 SA 분들한테 또 따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